시작하며 그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의 그림은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실패와 가난, 고통 속에서 보낸 남자.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별빛을 피워낸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화가의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고독, 좌절,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그 시대의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부답에 앉히고 무엇이 그를 절망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을까요? 고흐의 인생은 단순한 미술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무게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고흐는 처음부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던 것처럼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지나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광부들과 함께 살며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과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았고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붓과 물감을 손에 쥔 순간 빈센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 팔리지 않는 작품, 그리고 더 깊어지는 고독.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빛을 그려냈습니다. 붓과 물감을 손에 쥔 순간 빈센트의 인생은 다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고흐의 일생.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술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수많은 전시회가 그의 그림으로 가득 차고 경매장에서는 그의 작품이 수천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가난, 외로움, 그리고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의 그림은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고흐는 평생을 인정받지 못한 천재로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미술계는 권위 있는 살롱과 부유한 후원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초상화, 세련된 풍경화, 귀족들의 취향을 맞춘 그림들이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강렬하고 때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미완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의 눈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그림이 오늘날 사랑받는 바로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오히려 배척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흐는 사람의 고통을 숨김없이 그렸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의 굵은 손마디, 고단한 노동으로 주름진 얼굴, 해바라기에 꺾이고 시든 꽃잎까지도 그는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당대의 미술은 아름다움과 이상을 추구했지만 고흐의 눈은 삶의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붓질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기록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다시 이어집니다. 어째서 그는 외면당하고 가난 속에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세상에 이해받지 못하는 그림을 밤낮없이 그려내며 스스로를 소모했을까요? 이 질문은 곧 고흐라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넘어 인간이 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고흐의 인생은 예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강렬한 색채를 느낍니다. 노란색은 태양처럼 불타오르고 푸른색은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합니다. 그 색채들은 단순한 미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 그의 고통, 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그림 속에 내 영혼을 담았다. 그렇다면 그의 영혼은 왜 그렇게 불안정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내면을 끝없이 흔들었을까요?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형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같은 이름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지만 교회조차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늘 실패했고 삶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또 다른 고통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질문해야 합니다. 고흐는 왜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렸을까요? 왜 그는 삶을 소진하면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는 그림을 통해서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림이 그의 마지막 언어, 그의 마지막 숨결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고흐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그의 그림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바라보며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해바라기를 보며 짧고 덧없는 생명 속에서도 찬란한 순간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고흐 자신은 그 희망을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째서 고흐는 자신이 그린 빛을 스스로의 삶에서는 보지 못했는가? 그의 인생은 단순한 예술가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외면당하는 순간, 사랑하고 싶지만 거절당하는 순간, 살아가고 싶지만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마주합니다. 그의 붓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혼자가 아니다. 너의 어둠 속에도 별빛이 있다. 이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고통과 고독, 그의 열정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찬란한 예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가? 예술은 어떻게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변하는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대답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정의 시작.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그루트 순더르트.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 그러나 그 이름은 이미 이 마을의 묘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빈센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형의 그림자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과 새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겹쳐보았고, 아버지는 새로운 아이를 축복하면서도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두 번째 빈센트. 그는 어릴 때부터 늘 대신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또래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책 속에서,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들판의 들꽃과 새소리, 나무 사이로 비추는 햇살은 그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고흐의 집안은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개신교 목사였고 가족들은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빈센트도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영적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신학교와 선교 학교를 오가며 공부했지만 결코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리나 학문적 지식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광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나친 열정은 때로 비합리적이라 여겨졌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를 시험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로서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남부의 보리나주 탄광지대. 이곳은 가장 가난한 광부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고흐는 자원하여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광부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광부들은 그를 빛을 가져온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는 그를 해임했습니다. 그의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고 목사답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고흐는 또다시 좌절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던 길마저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그는 밤마다 이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사랑 또한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그는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주름진 얼굴, 어두운 탄광 속의 풍경,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 그는 그것을 그리며 울었고 또다시 그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붓을 잡은 손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고흐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림으로 그들의 삶을 전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는 그림을 자신의 새로운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실패했다. 왜 또 다른 험난한 길을 가려 하느냐? 그는 비난을 들으며 외로이 붓을 잡았습니다. 그의 첫 작품들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인간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의 고된 삶을 그리며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 존엄을 기록했습니다. 그림은 그의 새로운 설교였고 캠퍼스는 그의 새로운 강단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흐에게 있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직자의 길이 닫혔을 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길 역시 험난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이해받지 못했고 그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그림을 통해서 가장 작고 소외된 사람들의 영혼을 드러내고 싶다. 그의 붓끝은 이제 단순한 색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 성직자의 길에서 버림받은 청년, 그리고 붓을 통해 다시 일어서려는 예술가. 그의 인생 여정은 이미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삶이라는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큰 무대,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색채를 만나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며 다시 한번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더 깊은 고통과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그리고 갈등의 시작. 1886년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예술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태어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모여 빛과 색을 실험하며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고흐는 처음으로 인상파 화가들을 만납니다.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그들의 그림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색 대신 햇살처럼 밝고 생생한 색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시간은 고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노랑, 파랑, 초록. 그의 팔레트에는 강렬한 색채가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빛을 포착하고 순간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의 생활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예술적 영감은 넘쳐났지만 정신적 불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의 경험은 그의 예술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인상파의 색채와 기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흡수했습니다. 특히 전묘법과 굵은 붓터치 그리고 색채의 상징적 사용은 그의 그림을 한층 더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그에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고요한 곳, 자연과 햇살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1888년 고흐는 남부 프랑스 아를로 향합니다. 그곳은 햇살이 가득하고 들판과 해바라기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예술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영감을 나누고 함께 창작하는 집. 그것이 바로 노란 집이었습니다. 고흐는 그 집을 마련하고 벽마다 강렬한 색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의 붓질은 점점 더 열정적이고 색채는 태양처럼 불타올랐습니다. 아를에서 고흐는 해바라기 연작을 그립니다. 노란색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생명과 빛의 힘이 그림 속에서 폭발합니다.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료 예술가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해바라기를 그리며 태양을 그리고 영혼을 본다. 이 시기에 고흐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흐는 파리에서 만난 화가 폴 고갱을 아를로 초대합니다. 둘은 함께 예술가 공동체의 시작을 열어가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 밤새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흐와 고갱은 예술에 대한 철학이 달랐습니다. 고흐는 열정과 감정을 붓에 실어 순간의 진실을 담으려 했습니다. 반면 고갱은 상징과 구성을 중시하며 더 차가운 이성적 접근을 원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성격의 차이 또한 갈등을 키웠습니다. 고흐는 불안정하고 예민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고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고갱은 냉철했고 때로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고흐의 불안정함을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고 격렬한 언쟁은 며칠이고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생활은 차츰 예술적 협력의 장이 아니라 고통의 무대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1888년 12월 사건이 터집니다. 고갱과 또다시 심한 말싸움을 벌인 고흐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면도칼로 자신의 귀 일부를 잘라내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는 그것을 천으로 감싸 한 매춘부에게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아를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화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결국 아르를 떠나버립니다. 고흐가 꿈꾸던 예술가 공동체는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흐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불안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고통의 순간 이후에 그는 새로운 창작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파리에서의 만남, 아르의 태양 노란 집과 해바라기, 그리고 고갱과의 충돌. 이 모든 것은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불타올랐고 그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터닝 포인트 1889년 5월 귀 절단 사건 이후 아를 시민들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고흐는 결국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생레미에 있는 옛 수도원을 개조한 정신요양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꺼운 돌벽과 철문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양원에서 그려낸 작품들은 그의 예술을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절정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감금했지만 그의 붓은 그 벽조차 넘어섰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발작이 찾아올 때면 며칠씩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떨리고 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발작이 멈추고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캔버스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의 빈틈을 붙잡기라도 하듯 그는 몰아치듯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예술을 증세의 결과라 여겼지만 그에게 그림은 병의 산물이 아니라 병과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대표작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1889년 6월 요양원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그는 그 풍경을 기억 속에 새겨두었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푸른 하늘, 불타오르는 듯한 노란 별과 달, 그리고 마을 위로 솟아오른 검은 사이프러스 나무.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불안한 영혼이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친 기록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었습니다. 밤은 고흐에게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발작이 시작되는 순간이 주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별빛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별을 향한 여행일 뿐이다. 별빛은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그는 꽃과 정원도 그렸습니다. 아이리스, 붓꽃, 그리고 수많은 정물화. 그의 붓끝은 고통을 딛고 피어난 생명의 창가였습니다. 아이리스의 푸른 빛깔은 마치 슬픔 속에서 피어난 용기처럼 보입니다. 그의 그림 속 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 입고도 여전히 피어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삶의 끈질긴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작은 반복되었고 그는 때로는 며칠간 기억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쳐간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붓을 들면 나는 다시 온전해진다. 그에게 그림은 치료였고 구원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의 상태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그림을 통해 자기 안의 균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술은 그의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요양원 시절의 작품들은 색채와 붓질 모두에서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굵고 불안정한 선들은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도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밀밭과 까마귀 같은 작품에서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동시에 살아 숨쉬는 힘이 충돌합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동생 테오와의 편지는 이 시기에 그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테오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끝까지 형을 지지했습니다. 고흐는 테오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불안을 토로했고 새로운 그림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편지는 형제의 사랑이었고 그의 예술을 이어주는 라이플라인이었습니다. 만약 테오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양원은 고통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절망과 영혼의 희망을 동시에 그려냈습니다. 그는 병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병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병과 싸우며 더 깊은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본 사람의 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은 사람의 손길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기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역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지만 그의 예술은 세상과 가장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병자였지만 동시에 천재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별빛을 붙잡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그는 다시 들판으로, 다시 해바라기로,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베르에서의 삶과 죽음. 1890년 5월 빈센트 반 고흐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의 권유로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 가시가 있었는데 그는 예술가들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흐는 새로운 환경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넓은 밀밭, 그리고 그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은 듯 보였습니다. 오베르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작은 여관방에 머물렀고 하루 대부분을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며 보냈습니다. 그의 붓질은 더욱 거칠고도 강렬해졌습니다. 하늘은 소용돌이쳤고 밀밭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정할수록 그림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고흐는 매일같이 새로운 캔버스를 채워갔습니다.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는 7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폭발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에는 삶과 죽음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밭과 까마귀는 대표적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 위로 검은 까마귀 떼가 날아오릅니다. 길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 마치 고흐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과 절망, 생명과 죽음이 한 화면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오베르에서 고흐는 자연과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농촌의 집들, 초록빛 정원, 의사가시의 초상화, 그리고 밀밭. 그는 여전히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붓끝에는 절망만이 아니라 삶을 향한 끈질긴 애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싶다. 내 그림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지쳐간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가장 큰 무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동생 테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테오는 평생 그를 뒷바라지했지만 그 역시 병약했고 직장에서도 불안정했습니다. 고흐는 자신이 동생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테오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 그의 편지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빈센트는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로 그는 동생 테오를 찾으며 이틀간 생사를 오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라 트리스테스 뒤리라 투주루.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1890년 7월 29일 그는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센트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밀밭에서 꺾은 해바라기들이 그의 관 위를 덮었습니다. 관 옆에는 그의 그림들이 놓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죽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테오는 형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비록 테오 자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 요한나가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고흐의 그림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를 천재 화가라고 부릅니다. 그의 그림은 미술관마다 전시되고 그의 이름은 희망과 영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너무 늦게 따라온 것일까요? 그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고흐의 마지막 시기는 짧았지만 찬란했습니다. 오베르의 들판은 그의 고독한 무대였고 그곳에서 그는 불멸의 예술을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림을 그렸고
절망 속에서도 그는 색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붓은 고통을 넘어 삶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림 앞에서 감동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투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어둠과 빛, 그 모든 것이 그의 그림 속에 살아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짧은 일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그는 가난했고 병들었으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림을 통해 희망을, 사랑을,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의 별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